결혼 생활 5년. 사람들은 흔히 이 시기를 권태기가 시작되는 지점이라 말하곤 한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부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었다. 아내는 여전히 아침마다 서툰 솜씨로 넥타이를 매주었고 나는 퇴근길에 그녀가 좋아하는 군것질거리를 사들고 현관문을 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온함. 그것은 우리 부부의 5년을 정의하는 단어였다. 나는 본래 의심이 많고 사소한 변화에도 불안을 느끼는 성격이었지만 그런 나를 다정하고 속 깊은 아내는 언제나 묵묵히 다독여 주었다. 그녀의 한마디면 세상의 모든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으니까.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이었다. 결혼기념일을 며칠 앞두고 아내는 깜짝 선물이라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평소 아끼던 브랜드의 시계였다. 여보, 우리 5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지내자.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아내의 얼굴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어 보였다. 나는 감동한 마음으로 그녀를 껴안았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아내가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치는 찰나 그녀의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 작은 물건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다. 금속성 마찰음이 거실 바닥을 가로질렀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평범한 집 열쇠와는 전혀 다르게 생긴 묵직하고 차가운 느낌의 작은 은색 열쇠가 떨어져 있었다. 세련된 디자인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열쇠였다. 이게 뭐지? 내가 물으려던 찰나 아내가 황급히 몸을 돌려 그 열쇠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그녀의 동작은 평소보다 지나치게 빨랐고 동시에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다. 이거 그냥 회사 서랍 열쇠야. 요새 중요한 서류가 많아서 따로 잠가두거든. 아내는 금세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직감했다. 그녀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내의 시선은 찰나의 순간 내가 아닌 거실 구석의 화분을 향해 날카롭게 꺾였다. 그 눈빛은 분명 내가 알던 다정한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불안감이 뱀처럼 스멀스멀 내 가슴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차갑고 낯선 감각이었다. 회사 서랍 열쇠라고?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되물었지만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래.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잖아. 왜 그렇게 봐? 아내가 다시 한번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하지만 그녀가 웃을 때 미세하게 떨리는 입꼬리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며 주방으로 몸을 돌렸다. 뒷모습을 보인 채 서 있는 아내의 어깨가 평소보다 조금 더 좁아 보였다. 그녀가 왜 내 눈을 피한 걸까? 왜 그 평범한 열쇠를 보고 그렇게 당황한 걸까? 머릿속에 후배라는 단어가 불쑥 떠올랐다. 아내가 다니는 회사, 최근 잦아진 야근, 그리고 그 후배라는 사람. 사실 나는 그 후배라는 자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내가 퇴근 후 건네는 이야기 속에서 그 인물은 점점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었다. 나를 향한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내가 알지 못하는 아내의 비밀스러운 공간, 그 공간을 여는 열쇠가 지금 아내의 손에 쥐어 있었다. 나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여보, 저녁 준비 다 됐어. 오늘 우리 기념일인데 맛있는 거 먹자. 아내는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환청처럼 아득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어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다. 아내는 다시 한번 나를 보며 생긋 웃었다. 방금 전까지의 당혹감은 사라진 듯 완벽하게 연출된 미소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 가장 어두운 심연 속에 숨겨진 불안한 흔들림은 도저히 감출 수 없었다. 나는 그 눈을 마주하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다. 이게 정말 끝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라는 예감이 강렬하게 뇌리를 스쳤다. 열쇠는 그녀의 주머니 속에 숨겨져 있었지만 이미 우리 사이의 신뢰라는 문은 그 열쇠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대체 그 열쇠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 나는 그녀가 차려놓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마주하고도 한 입도 넘길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어느샌가부터 우리 집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늘 따뜻하고 포근했던 거실의 온도는 이제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고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를 맞이하는 내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따리를 틀기 시작했다. 결혼 5년 차 우리는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요즘의 아내는 내가 알던 그녀가 아닌 것만 같았다. 오늘도 야근이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내의 어깨는 잔뜩 웅크려 있었다. 그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내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네. 팀원들이랑 급하게 처리할 게 있어서 좀 늦었어. 미안해. 먼저 자지 그랬어. 아내는 서둘러 가방을 내려놓고 욕실로 향했다. 나는 습관적으로 그녀의 뒤를 따라가며 저녁을 먹었는지 물으려 했다. 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찰나,
코끝을 찌르는 낯선 향기가 온 방안을 메웠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내가 평소 즐겨 쓰던 은은한 꽃향기가 아니었다. 묵직하고 강렬한 아주 진득한 남자의 스킨향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잘못 맡았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그 냄새는 너무나 선명했다. 마치 누군가 아내의 옷자락에 자신의 흔적을 지독하게도 눌러 찍어 놓은 듯했다. 아내가 욕실로 들어가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나는 거실에 멍하니 서서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사무실에서 야근을 했다면 도대체 누구와 붙어 있었길래 이런 진한 향기가 밴단 말인가? 아내의 직장 동료라는 그 후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전 아내의 가방 속에서 떨어졌던 그 낯선 열쇠가 떠올랐다. 단순히 회사의 사물함 열쇠일 거라 믿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 열쇠마저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아내를 향한 내 믿음은 아주 얇은 얼음판처럼 위태롭게 갈라지고 있었다. 여보, 물 좀 갖다 줄 수 있어? 욕실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억지로 표정을 관리하며 응 잠시만이라고 답했다. 컵에 물을 따르는 내 손이 잘게 떨렸다. 욕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수증기 너머로 나는 그녀가 벗어놓은 재킷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모든 진실이 숨어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은 멈출 줄 몰랐다. 나는 홀린 듯 다가가 조심스럽게 재킷 끝자락을 손끝으로 건드렸다. 그때였다. 소파 위에 던져두었던 아내의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메시지 알림음은 들리지 않았지만 화면에 떠오른 글자는 마치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걱정 마, 그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화면 속의 글자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아내의 비밀, 내가 모르는 그들의 세계, 그리고 나를 향한 기만.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추고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고개를 들어 문을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지방 공기를 타고 흐를 때마다 내 심장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지난 며칠간 아내에게서 나는 그 낯설고 독한 남자 향수 냄새는 더 이상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늘도 아내는 늦었다. 식탁 위에 차갑게 식어버린 저녁 식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나는 거실의 작은 조명 하나에 의지한 채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다. 아내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내 얼굴을 살피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욕실로 향했다.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욕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물줄기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소파에서 일어나 아내의 가방이 놓인 곳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가방을 뒤지자 익숙한 스마트폰이 손에 잡혔다. 잠금 패턴을 풀기 위해 숨을 죽였다. 그녀의 생일,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결혼기념일,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화면이 열렸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기록을 눌렀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최근 일주일간, 그것도 내가 잠든 새벽 시간과 그녀가 퇴근했다고 말한 시간에 수십 번씩 찍힌 발신 기록들. 수신처의 이름은 단 하나, 대리님이었다. 대리님이라니 그저 직장 상사일 뿐이라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단 말인가? 통화 시간은 짧게는 1분, 길게는 30분이 넘었다. 나는 화면을 더 깊숙이 파헤쳤다. 메시지 앱을 열자 그 대리라는 자와 주고받은 대화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고생했어요. 저번에 말한 그 장소에서 봐요. 남편은 잘 자고 있죠? 보고 싶어요.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다정하고 속 깊다 믿었던 아내의 얼굴이 겹쳐지며 배신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물소리가 잦아들었다. 곧 욕실 문이 열릴 것이라는 신호였다. 나는 다급히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고 다시 소파로 돌아가 숨을 몰아쉬었다. 아내가 욕실에서 나왔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샴푸 향 사이로 여전히 그 불쾌하고 진한 남자 향수 냄새가 섞여 나왔다. 아내는 내가 깨어있는 줄도 모르고 나를 쳐다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역겨워 구역질이 나올 뻔했다. 나는 짐짓 잠결에 깬 척 눈을 비비며 물었다. 이제 왔어? 오늘 회사 일은 어땠고? 아내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오늘 진짜 정신없었어. 대리님이 부탁한 일이 좀 있어서 늦어졌네. 그 대답이 비수가 되어 꽂혔다. 대리님, 그 이름이 다시 언급되는 순간 나는 이성을 잃을 뻔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내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침실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다. 저 여자 대체 나를 어디까지 속이려는 걸까? 그녀가 말한 그 장소가 어디인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건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회사 근처 골목길 그녀의 시야가 닿지 않는 어둠 속에 숨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과 분노가 뒤섞여 다리가 떨려왔다. 마침내 회사 건물을 나서서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를 하며 걸어오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그녀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평소와 달리 한껏 들뜬 걸음걸이로 낯선 번화가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번에야말로 모든 가면을 벗겨주리라.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가 멈춰서는 그 종착역을 향해 한 걸음씩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다.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 오늘 아내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낯선 화장품 냄새,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나가는 뒷모습, 그리고 어제 확인했던 대표라는 이름의 수상한 발신 기록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불길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나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차 시동을 걸고 아내의 뒤를 쫓았다. 차가운 밤공기가 차창을 타고 들어왔지만 내 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아내는 번화가에서 한참 떨어진 인적이 드문 외곽의 낡은 카페 앞에 멈춰섰다. 조명이 어둑어둑하고 구석진 곳이라 사람들의 눈에 띄기 딱 좋은 장소였다. 나는 멀찍이 차를 세우고 숨을 죽인 채 카페 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제발 그냥 업무 때문이라고. 내가 지금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여보려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일말의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아버렸다. 창가 구석 자리에 앉은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평소 직장에서 입던 단정한 차림 그대로였다. 맞은편에는 키가 훤칠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어두운 조명 탓에 상대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아내의 손이 테이블 위로 올라가더니 맞은편 남자의 손을 자연스럽게 덮었다. 아내의 얼굴에는 내가 집에서 보던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 미소는 분명 남편인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말도 안 돼. 저게 무슨... 입 밖으로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앞섰다. 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무참하게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두 사람은 낮게 대화를 나누더니 남자가 자신의 외투 안쪽 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마치 비밀스러운 거래를 하듯 봉투는 아내의 손으로 조심스럽게 옮겨졌다. 봉투의 두께로 보아 그 안에는 적지 않은 금액의 현상이나 혹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파탄낼 결정적인 증거 같은 것이 들어있음이 분명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다. 배신감이라는 뜨거운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라 눈시울이 시큰거렸다. 왜? 도대체 왜? 나는 곧장차 문을 열고 달려나가 그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그 봉투의 정체는 무엇인지 당장이라도 소리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차마 몸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아는 아내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내 기억 속의 그녀는 다정하고 속 깊은 사람이었으니까. 잠시 후 상황을 정리한 듯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그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여전히 상대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아내는 가방을 챙겨 들고 카페 입구 쪽으로 향했고 그 남자는 잠시 주춤하더니 천천히 몸을 돌렸다. 조명이 남자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내 눈앞에 서 있는 사람, 아내와 은밀한 거래를 하고 손을 맞잡았던 그 사람은 바로 내가 친동생처럼 아끼고 챙겨주었던 아내의 직장 후배이자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그 녀석이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내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녀석의 얼굴에 스치는 비릿한 웃음이 마치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 정신이 아득해졌다. 현관문 도어락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늦은 밤 정막을 깨고 들어온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평소라면 웃으며 맞이했을 내 얼굴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다. 아내는 들어오자마자 나를 보며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옅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하지만 나는 그 가식적인 미소를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외투를 채 벗기도 전에 다가가 거칠게 앞을 가로막았다. 오늘도 야근이었어? 아니면 그 대리라는 사람이랑 커피숍에서 만난 게 야근이었나?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낯설 만큼 떨리고 날카로웠다. 아내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뜨며 뒷걸음질 쳤다. 공기 중에 섞인 향수 냄새가 오늘따라 더욱 자극적이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꽉 쥐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여보, 대체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그 사람 나한테 도움을 청해서 잠시 만난 거야. 진짜 오해라고. 오해? 손을 잡고 있는 게 오해라고? 그 두툼한 봉투는 또 뭔데? 내가 다 봤어. 당신이 그놈이랑 뭘 주고받는지 내가 오늘 그 카페 창밖에서 다 지켜봤다고. 나는 참아왔던 울분과 의심을 쏟아냈다. 아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아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그 후배,
지금 이직 문제 때문에 집안 사정이 아주 복잡해. 이번에 퇴사 절차 밟으면서 서류 문제로 협박을 당하고 있어서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부탁해서 조언 좀 얻느라 서류를 전달해 준 것뿐이야. 정말이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는 결코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추잡한 사이가 아니라고. 그녀의 눈물 젖은 호소는 절박해 보였다. 어쩌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지만 이미 내 마음속 깊이 박힌 의심의 가시들은 좀처럼 뽑히지 않았다. 내가 본 것은 손을 잡고 무언가 은밀하게 건네던 모습이었다. 그 다정해 보이던 분위기, 그리고 그 낯선 남자의 향기가 섞인 당신의 옷가지들, 그 모든 것이 아내의 설명만으로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다. 말로만 하면 다야? 왜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 왜 숨겼냐고?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까봐 괜한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랬어. 믿어줘 여보. 나는 오직 당신뿐이야. 아내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그녀의 온기가 느껴졌지만 나는 그 온기마저 의심스러웠다. 정적만이 거실을 채웠다. 아내가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토로할 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녀의 가방에서 물건 하나가 툭 하고 튀어나왔다. 아내는 서둘러 그것을 주우려 했지만 내 손이 조금 더 빨랐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다름 아닌 열차 티켓이었다. 다가오는 주말,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도시로 향하는 KTX 왕복 승차권. 그것도 2인용이었다.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티켓을 꽉 쥐었다. 이건 뭐야? 퇴사 문제 해결하러 가는데 왜 2인용 티켓이 필요한 거지? 대답해봐. 이것도 서류 문제야? 아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나를 바라보며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뒷걸음질 쳤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감정의 간극만큼이나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 티켓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녀의 해명은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 내가 모르는 사이 우리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일까? 나는 지금 당장 이 티켓의 목적지를 확인해야만 했다. 내 손에 쥐어진 작은 종이 한 장이 우리 5년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릴 뇌관임을 직감했다. 아내와 실랑이를 벌인 그날 밤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야 했다. 아내의 말대로 정말 그 녀석이 단순한 후배라면 왜 내 마음은 이토록 찢어질 듯이 아픈 걸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나는 홀린 듯이 거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녀의 서랍장으로 향했다. 예전에 아내가 아끼던 다이어리를 넣어두곤 했던 곳이다. 며칠 전 떨어뜨렸던 그 작은 열쇠가 생각났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꽂아 돌렸다. 철컥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다. 그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내의 필체가 분명했다. 손을 떨며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다. 종이는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 있었지만 그 안에 적힌 내용은 내 심장을 날카로운 칼날로 베어내는 것 같았다. 우리 세상이 갈라놓아도 다시 만나자. 그날이 오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너의 연인으로.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편지 끝에는 민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아내의 회사 후배이자 며칠 전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 그는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었다. 둘은 과거에 서로를 향해 영원을 맹세했던 사이였고 지금 아내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나를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에게 그토록 헌신했던 지난 5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공포가 밀려왔다. 그녀가 말한 도움은 단순히 업무적인 차원이 아니었다. 서랍 구석에는 그들의 미래 기록이라도 되는 듯 돈의 흐름이 적힌 메모들이 가득했다. 우리 부부의 공동 명의로 된 예금 계좌번호, 인감도장, 심지어는 우리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서류까지 그자의 이름과 함께 적혀 있었다. 아내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철저히 나를 이용해 그 남자와 함께할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내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서랍 속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낯선 서류 한 장이 내 시선을 강제로 고정시켰다. 생명보험 가입 증명서.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내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피보험자는 아내였지만 수익자란에 적힌 이름은 내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명확하게 그 후배 민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것도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최근 들어 새로 체결된 거액의 보험이었다. 아내가 죽으면 혹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모든 재산과 보험금이 저놈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뜻인가? 아니면 아내가 죽어야 할 이유를 그자가 이미 만들고 있는 것일까? 등골이 서늘해졌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서류 위에 핏빛처럼 내려앉았다. 배신감은 이제 생존을 위한 공포로 변해 있었다. 내 옆에서 잠든 아내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이 모든 끔찍한 연극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
방 안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마치 나를 향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나는 숨을 멈추고 거실의 어둠 속에서 오직 서류 속의 그 이름을 노려볼 뿐이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휴대폰이 거실의 정적을 뚫고 울려 퍼졌다. 발신자 표시 제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들려온 건 그 잘난 아내의 후배라는 자의 비릿한 웃음소리였다. 형님, 아니, 이제 곧 전 남편이 되실 분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는 여유롭게 말을 이어갔다. 내가 모르는 사진들이 내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다. 아내와 나, 그리고 지인들이 찍은 평범한 사진들이었지만 교묘하게 조작된 합성들이 섞여 있었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호텔 로비에 서 있는 듯한 사진, 마치 내 아내가 누군가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꾸며진 악의적인 이미지들이었다. 이게 내일 아침 당신 회사 게시판에, 그리고 처가 식구들 단톡방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진짜가 아니라는 건 당신도 알겠지. 하지만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믿거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럼 이 쓰레기들은 영원히 묻어줄게. 그의 협박은 치밀했다. 나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무력감에 짓눌렸다. 그가 보내온 사진들 속에 조작된 아내의 표정이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들어왔다. 평소라면 나를 보며 수줍게 웃어주었을 그녀였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지도 않은 채 구두를 벗어던졌다. 당신 대체 어디까지 파헤칠 셈이야? 아내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5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다정했던 시간들이 불과 며칠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눈을 피하며 식탁 의자를 거칠게 빼앉았다. 우리 사이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의 그 끔찍한 의심,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 당신 때문에 내 직장 생활도 내 사생활도 전부 엉망이 됐어.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경멸한다는 듯이 쏘아붙였다. 나는 그녀의 변화가 두려웠다. 후배라는 자에게 조종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녀가 나를 버리기로 결심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그 사진들을 보여주려 했다. 이거 봐. 너희 후배라는 놈이 나한테 보낸 거야. 이게 무슨 짓인지 알아? 하지만 아내는 내 휴대폰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사람 말이 맞아. 이제 끝내자. 더는 견딜 수 없어.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망연자실했다. 집안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내가 아내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왜 그녀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인지, 왜 저토록 잔인하게 돌변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협박범의 웃음소리, 아내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우리가 함께 보냈던 행복했던 기념일들, 서로의 손을 맞잡고 미래를 약속했던 그 모든 순간이 이토록 허망하게 부정당할 수는 없었다. 나는 이 지옥 같은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정적만이 감도는 거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내 금융앱을 켰다. 우리가 노후를 위해 혹은 언젠가 가질 아이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왔던 공동예금 계좌. 그것만은 건드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화면을 터치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며 은행으로부터 긴급 알림 메시지가 도착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내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귀하의 입출금 계좌에서 07월 19일 4시 30분 잔액 영원히 출금되었습니다. 전액 인출. 어젯밤까지만 해도 수억 원이 들어있던 통장이 하룻밤 사이에 단 한 푼도 남지 않은 빈 껍데기가 되어 있었다. 심장이 귓가에서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아내의 직장 건물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창밖으로 비치는 내 모습이 유난히 초라해 보였다. 손에 꽉 쥔 스마트폰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7층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을 때 텅 빈 사무공간 한가운데서 아내와 그놈 후배가 마주보고 서 있었다. 놈의 얼굴을 똑바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놈은 당황하기는커녕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비웃고 있었다. 왔어요, 형님? 아니, 이제 곧 남남이 될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찾아오시다니 참 지독하시네요. 후배의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아내는 창가 쪽을 바라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 떨림이 슬픔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놈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놈은 가볍게 내 손을 쳐내며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다. 그것은 우리 부부의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이혼 합의서였다. 형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누나가 왜 이러는지. 누나, 이제 사실대로 말하지 그래? 형님 같은 무능한 사람 밑에서 썩기엔 아깝다고. 놈의 말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아내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여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저놈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정말 끝날 줄 아는 거야? 제가 협박하는 거 내가 다 안다고. 나의 절규에도 아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놈은 보란듯이 아내의 허리에 팔을 감았다. 순간 눈앞이 새빨갛게 물드는 것 같았다. 놈은 나를 도발하며 계속해서 독설을 쏟아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정직한 삶, 우리가 5년 동안 함께 쌓아올린 신뢰가 저 뻔뻔한 놈의 입놀림 하나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놈은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 가족을 파괴할 계획을 세웠는지, 어떻게 아내를 조종해 돈을 가로채려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떠벌렸다. 형님, 이 바닥이 다 그래요. 사랑? 그런 건 진작에 누나 마음에서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애초에 저랑 끝내지 못했던 미련이 이런 기회를 만든 거죠. 놈의 말이 길어질수록 나의 분노는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주머니 속에 녹음기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어젯밤 놈이 보낸 협박 문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며칠을 잠도 못 자고 설치한 장치였다. 놈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는 모양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치자. 그런데 이건 어떡할래? 내가 녹음 버튼을 눌러 지금까지 놈이 떠들었던 모든 추악한 범죄 모의를 스피커로 재생하자 사무실 안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비로소 놈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아내를 보며 외쳤다. 이제 됐어. 이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녹음됐어.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니 제발 정신 차려. 하지만 그 순간 나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졌다. 아내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에는 기괴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내는 다가와 내 손에 들린 녹음기를 거칠게 낚아채 바닥에 내던져 박살냈다. 그러고는 놈의 옆에 딱 붙어서서 차가운 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내뱉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야말로 왜 자꾸 우리 사이를 방해해? 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어. 쟤는 잘못 없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집착과 무능함 때문이야. 이제 그만 좀 해. 당신 같은 사람 정말 역겨우니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아내는 놈을 보호하듯 자신의 몸으로 가리고는 나를 향해 사형 선고와도 같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놈은 뒤에서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무너진 녹음기의 파편과 아내의 싸늘한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결국 올 것이 왔다. 법원 앞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서서 나는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 손에 들린 서류 뭉치에는 지난 5년이라는 세월이 산산조각난 흔적과 그들이 나를 속이고 기만하며 내 재산을 야금야금 파먹어 치운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토록 다정했던 아내의 눈빛이 사실은 얼마나 차가운 계산기로 가득 차 있었는지 그 실체를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남편이 아니었다. 의심과 불안 속에서 밤잠을 설치던 나날들은 이제 끝이다. 나는 이혼 소송과 함께 그 두 사람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순정을 짓밟고 경제적 파멸까지 유도하려 했던 그 추악한 범죄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변호사의 서류를 넘기는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단호한 결의였다. 후배라는 작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뻔뻔하게도 나를 협박하며 내 인생을 흔들려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가 더 밑바닥으로 추락할 차례다. 나는 그를 법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로 했다. 문득 고민이 되었다. 그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들의 부모님이 자식의 추악한 민낯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하지만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으려던 그들에게 자비란 사치였다. 죗값은 온전히 치러야 하는 법이다. 법원 안으로 발을 들이자 아내와 후배가 보였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듯 서 있었지만 나를 발견하자마자 그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아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나를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쳐다봤다. 그 눈빛을 보자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대신 오히려 기이한 해방감이 찾아왔다. 나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게 우리가 끝을 맺는 방식이야. 내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다. 그들의 표정이 급격히 일그러졌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나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될 것이다. 차가운 독신자의 삶으로 돌아가 나를 갉아먹던 모든 과거를 지워버리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법적 처벌과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뿐이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휴대폰을 켜고 주저했다. 후배의 부모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꺼냈다. 이것을 전송하는 순간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될 것이다. 지금 누르는 이 버튼 하나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지 나는 알고 있다. 복수라는 이름의 정의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나는 전송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린 채 멈춰섰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며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형님,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당신이 읽는 게 더 많을 텐데. 그의 뻔뻔한 메시지를 읽으며 나는 헛웃음을 삼켰다. 나는 화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키보드를 눌렀다. 과연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공개 처형이라는 선물을 보내야 할까? 아니면 이쯤에서 차갑게 뒤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까? 내 엄지손가락이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다시 한번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아내였다. 당신이 원하는 게 정말 이거야? 우리 다시 이야기해 제발. 거짓말. 또다시 시작된 그들의 연극에 나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나는 두 사람 모두가 가장 두려워할 만한 행동을 취하기로 했다. 나는 전송 버튼을 누르는 대신 저장된 증거 파일들을 모두 선택해 그들이 속한 사내 게시판과 모든 지인들이 모여있는 단체 메신저방에 공유 버튼을 눌렀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과연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뒤 그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화면을 끄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뒤로 한 채 어두운 밤거리로 홀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다.